안녕하세요. 김기만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입문 특강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물류론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는 1교시에 속하고요.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험들보다 출제 범위가 좀 넓은 편이죠. 무역 실무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넓은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역 실무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그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약간의 좀 거부감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점수가 생각보다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물류론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많이 받아 놓으신다면 당연히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과목으로 구분이 되고요. 국제물류론은 이렇게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전략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잘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적어도 70점 또는 80점 이상 맞아 놓겠다라고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국제 물류론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략 과목으로 설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간의 좀 어려움이 느껴지겠지만 저와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국제 물류론 할만하구나. 국제 물류론이 재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국제물류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다른 과목들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물류론에서 좀 그 점수가 합격의 라인이 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국제물류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입니다. 주로 우리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컨테이너운송, 복합운송과 같은 그러한 운송 형태별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무역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무역 계약, 무역 결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뒤로 가게 되면 이제 보험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무역은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적 절차, 즉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에 부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한 결제와 관련돼서 TT 방식의 송금으로 할 것이냐 또는 주심으로 할 것이냐 신용장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러한 부수적인 거래가 결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물건이 인도가 이루어지고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그 무역 계약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국제 물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무역의 틀 안에서 계약으로부터 이행 그리고 종료까지 그러한 과정 중에서 주로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어느 정도 무역 실무에 대한 기본 지식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국제 물류론을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과목이 생각보다 쉽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과목에서 1교시에 우리가 이제 3가지 과목을 준비를 하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 중에서 화물 운송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화물 운송론 부분에서도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또는 복합 운송, 컨테이너 운송 등을 이미 한 번씩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화물 운송론에 나온 내용과
국제물리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겹쳐요. 자,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물 운송론을 먼저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화물 운송론에서 배우셨던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무역 실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물류와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면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에 사용이 되는 그 기름 있죠? 자, 기름의 유황 함유량을 낮추도록 국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황의 함유량이 적게 들어간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을 좀 줄이는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선사는 화주들에게 저유황 할증료라고 하는 아무래도 황의 함유량이 적은 그러한 연료를 쓰게 되면 기름값이 좀 비싸겠죠. 이것을 화주들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유황 할증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국제 운송과 관련된 뭐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IT 기술이 결합이 된 그러한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대형 선박을 뭐 사용을 한다라든가 그러한 국제 물류의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자, 따라서 기존 내용에다가 여러분이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국제 물류와 관련돼서 운송과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제 무역과 관련된 규칙이 영어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몇 문제씩 있어요. 자, 뭐 인코텀스가 나온다던가 또는 UCP 600이 나온다든가 차라리 인코텀스라든가 UCP 600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컨테이너 안전협약 부속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뭐 묻는다라든가 자, 이러면 깝깝하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지는 않는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만약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여러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날의 럭키 넘버를 찍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40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모르면 그냥 포기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 시험이 어렵구나, 복잡하구나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어차피 내용들을 보시면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좀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통해서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는 기출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빈출 내용 위주로 나온다. 어차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화물 운송론과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시간을 줄이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는 국제 물류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동을 하는 그러한 운송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전 세계의 운송은 전 세계의 물류와 관련돼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상 운송입니다. 맞죠? 해상 운송의 장점은 뭐죠? 바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항공 운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상 운송이 전 세계 물류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가장 전통적인 하나의 운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뒤에 이어서 항공 운송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운송과 복합 운송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의 개발과 사용의 촉진은 결국은
복합 운송의 활성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컨테이너 운송과 복합 운송을 따로 공부하실 건 아니고요.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화에 의한 복합 운송의 활성화, 이러한 큰 틀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국제물리론에서는 이제 무역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된다. 계약, 이행, 그리고 보험도 무역 실무 쪽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과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물류 개론 부분은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제물류와 관련된 기능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뭐 또는 최근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최근 국제물류의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물류 개론 부분은 좀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3년 내지는 4년간 기출문제를 보시면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운송과 관련된 각 부분의 뭐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과 관련된 주요 특징들을 반드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물 운송론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역개론이라든가 국제물류 개론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또는 주로 관세와 통관과 관련돼서는 통관 절차라든가 또는 주로 물류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공부에 임하실 때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계산 문제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처음부터 쉽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할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출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거의 패턴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제가 되는 우리가 앞에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만 포인트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외우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들, 주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신용장의 선적 일자와 관련돼서 특정 용어가 사용이 될 때 해당 용어는 그 날짜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암기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처음에 풀어보시고 접근하시는 방법도 좋아요. 아, 우리 시험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우리 과목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여러분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방법도 좋아요.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공략 포인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이제 국제물류 개념, 특성, 최근 동향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대략 10%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패턴화 되어 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만 하신다면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이해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인코텀스라든가 정형거래 조건이라든가 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과 관련돼서는 영어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제공되고 있는 인코텀스의 각 규칙의 주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영어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접근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한글로 제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각 조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내용을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영어 표현으로 바꿔서 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자, UCP 600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UCP 600을 검색을 하시면 번역본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주요 조항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한번 원문으로 좀 보시고 눈에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영어 원문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다만 여러분이 이미 무역 실무와 관련돼서 알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정도만 매치만 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접근하실 때 영어로 출제가 되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단순히 영어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아시겠죠? 자, 해상운송과 관련돼서는 주로 정기선, 우리가 컨테이너선이라고 하죠.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날짜에 마치 우리 일반 시내버스라든가 또는 뭐 광역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코스를 이동을 하는 그러한 선박 또는 부정기선. 부정기선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때 전세버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거나 할 때 우리가 학교 앞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정해진 그 길을 목적지를 뭐 그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정거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다이렉트로 보내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기선과 부정기선을 비교해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컨테이너 운송은 복합 운송과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복합 운송이 활성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해상 보험과 관련돼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위험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보험의 기본 이론이라든가 또는 주로 우린 화물과 관련돼서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협회 적하 약관 ICC와 관련된 구협회 적하 약관, 신협회 적하 약관의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외우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해하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암기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또 알려드릴 거예요. ICCC에서 어떻게 외우는지 주요 포인트를 따서 글자 핵심 단어를 따서 외우는 방법. 따라서 ICCC에서 담보하는 위험, B에서 담보하는 위험, A에서 담보하는 위험, 그리고 일반 면책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외우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우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야지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항공운송은 운송과 관련돼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한다, 수출을 한다, 수입을 한다. 그러면 해상운송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항공운송밖에 없어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라든가 철도를 통해서 중국이나 유럽으로 수출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또는 항공운송입니다. 그래서 항공운송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항공운송과 관련돼서는 운송 서류인 에어웨이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항공 운임과 관련된 내용 이런 문제들을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관세와 통관 또는 관세와 이제 국제 그 물류의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보세구역의 종류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또는 수출, 수입, 반송 통관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물류 보안, 미국에 예전에 그 9.11 테러 있었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된 물류와 관련된 보안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고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정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나오는 문제가 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볍게 한번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맛배기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문제를 여러분이 푸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국제 물류의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화에 따라 조달, 생산, 판매 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무형 재화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 쉽게 생각하시면 결국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이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이 이동하는 행위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물류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추진을 하고 있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라든가 또는 인건비의 절감이라든가 또는 보다 높은 기술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국제 물류를 조직화함으로써 3PL 또는 4PL 함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물류 같은 경우는요, 크게 4가지 기능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운송은 공항, 항만을 이용한 복합 일괄 운송이 중심이 되고 있다. 공항, 항공 운송, 그렇죠? 항만, 해상 운송, 컨테이너화를 통한 복합 운송 중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물류 같은 경우는 트럭에 실어서 이동을 하면 돼요.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한다. 그냥 트럭에 실어서 보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국제 물류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통하거나 또는 선박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자, 보관하역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우리가 쉽게 이제 그 보세 구역,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이제 보세 창고라는 그러한 개념을 쓰고 있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입 통관을 해야겠죠. 그 수입 통관을 하는 곳이 보세 구역 또는 보세 창고입니다. C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식 명칭은 컨테이너 야드인데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같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은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수입 통관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통관이 이루어지면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 게이트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 창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LCL 화물, 소량 화물 같은 경우 창고로 와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화주별로 구분을 한 다음 수입 통관을 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 다음에 그 게이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세 구역이라든가 이러한 그 창고 같은 경우는 보관 기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반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서 주문 들어오면 나눠서 발송을 하는 일반적인 우리 물류센터와는 좀 그 특징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 물류센터, 여러분이 뭐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물건이 모였다가 주문에 의해서 포장이 돼서 각각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국제 물류와 관련돼서는 그런 기능보다는 일시 보관 후 반출에 관한 그러한 업무가 또 중요시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원거리로 이제 운송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을 보호하고 취급을 용이하는 데 필요한
포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송 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팔레트 위에 목재라든가 또는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다가 물건을 얹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랩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 찢어지지 않는 좀 튼튼한 재질의 비닐 필름이 있어요. 플라스틱 필름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랩핑하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음식 같은 거 보관하실 때 랩 쓰시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질긴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품이 흔들리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아예 고정을 하는 그러한 포장을 중요시하는 거죠. 국내 운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이동거리가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건을 보호할 정도의 포장만 하면 되지만 국제 운송 같은 경우는 원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품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포장 행위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이 뭐 서울에서 대전 가요. 그러면 뭐 한두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기사님하고 통화만 하면 물건의 위치라든가 이런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요. 배를 타고 와요. 대략 한 달 정도 걸리죠.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 기술이, 확인 및 관리 기술이 좀 발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된 문제예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국제물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외 시장으로의 상품 인도 시간을 단축시킨다. 자, 국제물류는 생산 물류도 있고요. 조달 물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판매 물류도 있고요. 자, 외국 시장에 우리가 아예 공장을 설립을 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현지에 팔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품 인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국제 물류라고 하는 그러한 큰 행위는 결국은 한 나라에서 원자재를 조달받고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2개국 이상에서 조달 및 생산 그리고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수출업자의 물류비를 절감시킨다. 국제 물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통하면 당연히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겠죠. 자, 해외 시장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향상시킨다. 해외 시장에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빠르게 공급하고 또는 그에 따른 AS 서비스 등을 신속히 제공한다면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는 올라가겠죠. 4번 국제 경영 활동에서 최대 비용으로 사업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자, 기업의 특징은 뭐죠? 최대 이윤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기본이 되는 베이스 전제 조건은 뭐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는 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보세요. 국제 경영 활동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요. 그러면 이 기업은 남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당연히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4번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간 상품의 가격을 평준화시킨다. 자, 전 세계로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해요. 그런데 바이어가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얼마인데 이 나라에서는 얼마네. 다 정보가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여기다가는 이렇게 싸게 주는데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 이렇게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가격이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정보가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내용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러한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패턴화돼서 출제가 됩니다. 접근하실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무역 개론 부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체결을 해요. 품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선적 조건이라든가 또는 포장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선적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적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라든가 또는 항공기의 물건을 실는 그러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은 출항일자와 본선적지일자가 거의 동일하게 기재가 되고 있는데요. 선적일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환어음의 만기를 결정을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적일로부터 30일 이후가 만기가 되는 환어음을 발급을 해요. 일자 후 정기 출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선적일이 정확하게 나타나야지만 그 날짜로부터 30일 뒤에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용장 관련돼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 수입상의 신용을 믿을 수가 없을 때 은행이 수입상의 신용을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수출자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만 하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 대금을 지급을 약속을 해줍니다. 이것을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이 특히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거래를 하는 업체와는 우리가 신용장 거래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러한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은행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 기간은 보통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적을 하는 방법에는 계약 물품을 한 번에 선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2회 이상 나눠서 선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선적을 하면 우리가 일괄 선적이라고 하고요. 나눠서 선적을 하면 분할 선적입니다. 자, 그런데 할부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 선적의 일종인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신용장 등에 나타나 있는 정해진 스케줄에 정해진 물량을 선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할부 선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사실 때 또는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거 사실 때 할부 들어가죠. 그러면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러한 개념이에요. 분할 선적은 그냥 2회 이상 나눠서 선적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할부 선적은 보통 수입자가 정한 스케줄에 정한 물량을 선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갈아타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환승하시잖아요. 그렇죠? 버스라든가 지하철 타실 때 또는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여행 가시거나 할 때 환승하시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갈아타는 행위를 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건 환승이고요. 그렇죠? 자, 이러한 선적 일자 등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기간을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선적 일자와 관련돼서 이 부분은 이제 UCP 600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알려드릴게요. 자, 선적 일자와 관련돼서 to, until, till, from, between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면 그 뒤에 뭐 until 9월 10 이렇게 나와 있으면 9월 10일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after 9월 10 이러면 9월 10 이후예요. 따라서 9월 11일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헷갈리죠? 그렇죠?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선적일자와 관련돼서 before라든가 after와 관련된 용어가 사용이 되면 뒤에 나오는 날짜를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after 9월 10 그러면 9월 10 제외하고 9월 11일부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간의 만기, 특히 이제 환어음의 만기들과 관련돼서 사용을 할 때 아이고. 자,
from이라든가 after와 같은 용어가 환어음의 만기와 관련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해당 일자를 제외합니다. after, after는 둘 다 제외라 상관이 없는데 from을 보니까 선적 일자와 관련돼서는 포함하네. 그런데 환어음과 관련돼서는 제외하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from이나 after와 관련돼서는 환어음과 관련돼서는 같은 의미예요. 이 날짜로부터 이 날짜 이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날짜를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선비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선비의 사랑은 자 풍만애로 외우시면 돼요. 선비의 사랑은 풍만한 사랑이다. 자, 환어음의 만기와 관련돼서 from과 after는 제외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선비의 풍만애, 선비의 사랑은 풍만한 사랑이다. 나머지는 포함. to, till, until, from, between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렇죠?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외울 게 많잖아요. 차라리 이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선적 일자와 관련돼서 before, after는 뒤에 나오는 날짜를 제외한다. 환어음의 만기와 관련돼서 from과 after는 뒤에 나오는 날짜를 제외한다. 나머지는 포함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선비의 풍만에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령껏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first half, 그 다음에 second half 같은 경우는 이제 15일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요. beginning, middle, end 같은 경우는 10일 기준입니다. 자, on, or, about 같은 경우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on, or, about 뒤에 특정 날짜가 나오면 앞으로 5일, 뒤로 5일에서 총 11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9월 6일이다. on, or, about 9월 6일이다. 그러면 앞으로 5일, 뒤로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일, 5일이죠. 그렇죠? 해당 날짜 포함입니다. 그러면 1일부터 11일까지 되는 거예요. 이 날짜 안에 특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기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UCP 600입니다. 60이 아니고 600이에요. 공 하나가 빠졌네요. 자, 3조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배웠죠? 보세요. The word to, until, till, from, and between when used to determine a period of shipment. The date of days mentioned. And the words before and after neon the date mentioned. 이렇게 나와 있죠. 선적 일자와 관련이 돼서, 그렇죠? 선적 일자의 결정과 관련이 돼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이 될 때 이렇게 언급된 날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죠? 포함했죠. 해당 날짜를 포함했죠. 그리고 before라든가 after와 관련돼서는 그 날짜를 어떻게 했죠? 제외했죠. 그렇죠? 여기는 include, 여기는 exclude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함한다, 배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비에만 외우시면 끝났죠. 그렇죠? include, exclude 정도는 아셔야죠. 대신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e word from and after when used to determine a maturity date, dig the date mentioned. 자, from과 after가 만기일자죠. 만기일자를 결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짜들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제외하죠. exclude 하죠. 그렇죠? 만기를 결정을 할 때 품과 after, from과 after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처음 부분에는 include, 뒤에는 exclude, 그 다음에 디귿 부분도 exclude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선비의 풍만에만 알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어려웠던 부분은
include와 exclude를 구분을 하느냐 정도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좌절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이론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표현만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항공운송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어웨이 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어웨이 빌 같은 경우는 선화증권과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에어웨이 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명식으로 발행이 된다. 즉, 에어웨이 빌 서류상의 수화인 부분, 컨사이니 부분에 수입자의 상호가 바로 기재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명식, 이름이 기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명식으로 발행이 되고요. 보통 원본 3부 그리고 사본 6부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고요.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수령했다라는 증빙이자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증빙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취증, 운송계약, 증명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송화인이 물건을 보내는 당사자가 화주 이익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험가입 증명서로서 역할을 한다. 항공사가 송화인을 대신해서 보험에 대신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보험료를 청구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에어웨이 빌은 어떻게 보면 보험 가입 증명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어웨이 빌 상에 이제 번호가 기재가 됩니다. 항공화물 운송장 번호가 기재가 되는데 그러한 항공화물 운송장 번호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수입 통관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어웨이 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명식으로 발급이 되고요. BL은 2가지로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장 거래라든가 추심 거래 같은 경우는 지시식으로 발행이 돼요. 컨사이니 부분에 to order of 개설은행, to order of 은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서류의 처분은 은행의 지시에 따라라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신용장 거래인 경우는 보통 to order of 개설은행이 표현이 되는데 수입자가 이 선화증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있는 신용장상 금액을 지급하고 은행이 배설을 통해서 그 권리를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o order of라는 그러한 지시의 내용은 이 서류의 처분은 뒤에 나오는 당사자의 배서에 의해서 처분해라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유통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대금 지급을 하면 서류가 이전이 되고 이 서류를 선사에 제시함으로써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만약 TT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즉, 이 물건에 대해서 유통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자가 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발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그냥 무기명식으로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크게 봤을 때는 지시식 아니면은 기명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용장 거래할 때는 은행이 표현 to order of 개설은행, 기명식으로 표현이 될 때는 보통 바로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가 됩니다. 자, 에어웨이빌은 물건을 수취했다라는 증빙이고요. BL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입니다.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급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해상 운송을 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대략 30일 정도 걸린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선화증권 원본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원본을 받아서 원본을 넘겨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는 물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요. 항공운송을 통해 물건이 오는데 그 물건에 서류가 같이 붙어서 옵니다. 서류가 에어웨이빌이라는 서류가 물건이 운송되는 과정 중에 먼저 거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물건이 오는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원본 서류를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성을 배제한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어웨이빌은 발급이 되는 그 순서가 공항 창고에 물건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공사가 그 물건을 수취하죠.
그때 발급이 이루어져요. 그에 비해서 BL 같은 경우,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온보드 되고 나서, 본선에 적재가 되고 나서 보통 발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취식 또는 선적식이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선화증권도 수취식으로 발급 가능해요.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C와 E에서 물건을 먼저 받은 수령한 운송인이 BL을 먼저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만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received B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취식 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수취식 선화증권이 발급이 되면 본선에 적재되고 나서 그 BL에다가 본선 적재 북이라고 하는 온보드 노테이션을 찍게 돼요. shipped 온보드 몇 월 며칠, 그런 식으로 표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선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빙이 되고요. 그 날짜, 도장이 찍혀 있는 날짜가 선적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앞부분에서 선적일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었죠? 자, 보통은 선적식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 선화증권의 발행일자와 본선적재일자는 보통 같게 되는데, 수취식으로 발급이 되는 경우에는 발급일자보다 본선적재일자가 나중이죠. 그렇죠? 그러면 본선적재일자가 선적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서류는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송화인이 작성해서 항공사에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요. 항공사라든가 대리점이 작성을 해서 화주한테 교부를 합니다. 자, BR 같은 경우는 선사가 작성을 해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웨이빌과 B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에어웨이빌은 기명식으로만 발행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간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명식, 스트레이트 방식으로 에어웨이빌 상의 수하인란, 컨사인이란에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가 바로 기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BL은 일반적으로 선적 구입 발행하는 수취식, 리시브드로만 발행이 된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죠? 선적식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에어웨이빌은 유통성이 없는 서류죠. 4번 BL은 송화인이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운송인인 선사가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5번 에어웨이빌은 BL과 달리 상환증권이다. 상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제시해야지만 운송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어웨이빌은 기명식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항공사가 이미 환부를 가지고 가요. 원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원본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BL 같은 경우, 특히 오리지널 BL로 발행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사의 원본 선화증권이 접수가 돼야 돼요. 만약 원본 선화증권이 접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행을 통해 Letter of Guarantee라고 하는 LG를 발급을 해서 제시해야지만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하세요. 선화증권은 아까 우리가 크게 기명식과 지시식으로 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본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지시식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 주식이라든가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TT 거래를 하면서도 오리지널로 발행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보통은 많이 안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선사의 원본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TT 거래면 보통 서렌더드 BL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서렌더드 BL 같은 경우는 원본을 선사에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사에서 고지하는 그 추가적인 비용 정도만 지불을 하면 이제 프레이트 인보이스가 나오는데 그 인보이스 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만 지불을 하면 서렌더드 BL 같은 경우는 BL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직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화물 운송장이라든가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화물 운송론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화물 운송론에서 배우셨던 부분에 무역 개론이라든가 기타 조금 더 국제 물류와 관련돼서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만 여러분이 추가 학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무역 실무도 공부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UC600이라든가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패스하시고요. 다른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돌아가서 고민하시고 안 되면 그날의 행운의 숫자로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30문제 정도만 맞자. 너무 높이 잡았나요? 너무 기준이 높나요? 하지만 30문제 정도는 맞춰야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잡으시고 목표를 삼으셔야 최소한 26문제, 27문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버퍼를 우리가 좀 여유분을 좀 어느 정도 높게 잡아놔야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시고 실제 시험을 보실 때 당황하지 않고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